1956년에 대구에서 태어난 우리 삼촌은 어릴 때부터 물놀이를 유난히 좋아하셨다고 한다. 중고등학생 때 청소년 수영 선수로 활약하며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을 정도로 수영에 대한 재능과 열정이 남다른 분이었다. 하지만 삼촌이 성인이 되기 전에 할아버지가 병원으로 돌아가시며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고 삼촌은 수영 선수로서의 꿈을 끝내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삼촌은 22살이 되던 해에 경남 진해에 있는 해군해남 구조대 통칭 SSU에 자원 입대하셨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땅을 치며 후회하셨다고 하는데 훈련의 강도가 상상을 초월했던 것이다. 고된 훈련을 하루하루 간신히 버텨내신 삼촌은 군복무 중에 수중용접 기술을 배우셨고 전역 후에 부산에 꽤 규모 있는 조선소에 취직해 5년 동안 산업잠수소로 활동했다. 그러다 30살에 제주도가 고향이신 직장 동료분과 사랑에 빠지셨고 그 분과 결혼 후에 제주 서귀포의 작은 어촌마을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때가 80년대 초반이었는데 당시 전문 인력이 귀했던 제주도에서는 젊은 나이에 1급 잠수기능사인 삼촌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았다. 삼촌은 인양작업이나 수중공사 등 다양한 일을 하셨고 그렇게 가정을 이룬 삼촌은 열심히 일하시며 나름 넉넉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셨다. 그러던 어느 날 평안한 마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마을 해변과 선착장 사이에는 커다란 갯바위 하나를 중심으로 암초대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다양한 바다생물의 군락지로 낚시꾼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낚시 포인트였다. 그런데 이곳에서 밤낚시를 하던 낚시꾼 2명이 실종된 것이다. 주민들은 그저 낚시꾼들의 부주의로 그들이 너울에 휩쓸린 거라며 유감을 표할 뿐 크게 동요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며칠 후에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낚시꾼이 익사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사고와 관련된 이상한 소문이 마을 전체에 퍼지면서 삼촌은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되었다. 한 젊은 낚시꾼이 동료들과 함께 갯바위 위에 자리 잡고 앉아 회를 안주 삼아 과하게 술을 마셨다고 한다. 그때 누군가 물가와 가까운 암초 위에 서서 소변을 봤는데 그러다 갑자기 바다에 첨벙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동료들은 처음에 그가 술에 취해 고꾸라진 줄 알고 깔깔 웃었는데 물에 빠진 그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먼 바다로 헤엄쳐 갔다고 한다. 일행들이 그를 애타게 불렀지만 그는 뭔가에 홀린 듯이 계속 멀어져 갔고 몇몇 사람들이 물에 뛰어들어 그를 쫓아갔는데 다들 물에서 뭘 본 건지 반쯤 넋이 나간 채로 기겁을 하며 물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고 한다. 바닷속으로 사라진 그는 다음날 싸늘한 시신이 되어 무트로 밀려왔는데 시신의 입안에는 정체 모를 머리카락이 한 뭉텅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갯바위 낚시가 위험하긴 해도 그것은 전례 없이 끔찍한 사고였다. 연이은 사고로 인해 평화롭던 마을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그 후로 몇 달 사이에 바다에서 물질을 하던 해녀까지 실종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해녀들은 수심 15m 이상에서도 작업을 거뜬히 하는 베테랑이었다. 그리고 보통은 서너 명의 해녀들이 짝을 지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분명 동료들이 먼저 알아챘을 것이다. 마을 해녀들이 바다에 나가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 해녀들의 사고 소식에 마을 주민들 모두 몹시 황당해했다. 당시 주변 해녀들의 말에 따르면 실종된 해녀들 모두 평소와 같이 물질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탓에 그 누구도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선 숙련된 잠수부까지 실종이 되자 마을은 한바탕 난리가 났고 작은 어머니는 삼촌이 수색 작업을 하시는 걸 필사적으로 막았다고 한다. 이 모든 일들이 불과 반년 사이에 한마을에서 일어났다.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근의 낚시꾼 한 명이 또다시 실종되자 이 모든 것이 물귀신의 탓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마을 전체에 돌기 시작했다. 결국 한평생 물질을 업으로 삼았던 해녀들조차 바다에 들어가길 꺼려했고 낚시꾼들 역시 더 이상 마을을 찾지 않게 되었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어업 수확량까지 눈에 띄게 줄어들자 급기야 마을의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들마저 떠나가기 시작했다. 어업의 잠정 중단과 줄초상으로 평화로운 마을은 한순간에 아비규환이 되어버렸다. 상황을 보다 못한 마을 어르신들은 영험하다는 신방을 불러오셨다. 신방은 제주도 방언으로 무속인을 칭하는 말이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빈잿빛 머리를 뒤로 정갈이 묶은 중년 여성의 신방이 마을로 들어왔고 그는 해변가에 우두커니 서서 바다를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그리고 어휴, 이렇게 멀리 있어도 숨통이 조여오는구만. 이건 예사 기운이 아니야? 연신 방울을 흔들며 뭔가를 찾는 듯 물가를 천천히 둘러보던 신방은 심각한 얼굴을 하고 도망치듯 무트로 나왔다. 마을 촌장에게 그간의 일을 전해들은 신방은 잠시 무언가를 생각한 끝에 입을 열었다. 그간 못되고 끔찍한 것들은 많이 봐왔지만 저렇게 흉측한 건 난생 처음 봅니다. 독이 어찌나 바짝 올랐는지 내가 모시는 할망도 등 뒤로 숨어버렸어요. 악귀도 저런 악귀가 없습니다. 태생은 본디 인간이었겠지만 이제 인간의 모습은 완전히 잃고 말았어요. 그 악독한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이니 어설프게 나섰다간 도리어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굿으로 어찌할 수는 없겠습니까? 물귀신은 보통 넋건지기 구슬에서 한을 풀고 넋을 물에서 건져서 천도시키는 것으로 달래긴 합니다만 이 정도로 본질이 변형된 귀신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정신이나 기억 따위는 모두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류는 증오나 원한조차도 없어 그저 맹목적으로 산 사람의 목숨을 끝없이 걷어가죠. 사연을 알 방법도 없고 대화조차 되지 않을 테니 성불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음기가 바다의 기운보다 강해서 다른 곳으로 내치기도 힘듭니다. 아이고, 대체 그런 게 왜 우리 마을에 나타난 겁니까? 글쎄요, 분명히 하루아침에 나타난 건 아닐 테고 오랫동안 휴면 상태에 있다가 최근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깨어난 게 틀림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쉽진 않겠지만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앵마기를 쳐서 적을 봉인시켜야 합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칠흑보다 깊은 어둠과 끝없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문제의 갯바위 위에서 앵마기 굿과 봉인의식이 치러졌다. 의식은 매 썰물 때마다 행해졌고 마을 해안에서 들려오는 북소리는 무려 닷새 동안이나 이어졌다. 봉인의식이 모두 끝난 후에는 의식에 사용된 물건에 명주실을 감아 쇠붙이를 달아 물속에 수장시켜버렸다. 신방, 앞으로는 이 마을에 끔찍한 일은 더 이상 없겠지요? 그건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가 부정타는 일을 해서 저걸 깨우는 날에는 장담하건대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저 갯바위 근처에는 누구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세요.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기다란 철근에 빨간 페인트를 칠해서 갯바위 쪽에 군데군데 심어두고 그곳에 사람들의 출입을 막았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더 이상 나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해녀들은 다시 일을 시작했고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다. 그 후 4년의 시간이 흘렀다. 하루는 삼촌이 장인어른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저번 주였나? 새벽에 배 타러 나가는데 저 멀리 해변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그게 무슨 여자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비명소리 같기도 한 것이 아무튼 기분이 영 나쁘더구나. 그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엊그제 새벽에 같은 장소에서 또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 이번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오한이 들면서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고 온 게. 여튼 그 길로 집에 와버렸지. 어째 느낌이 영 불길하단 말이야. 자네도 바다 나갈 땐 각별히 조심하게. 하지만 삼촌은 예전에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탓에 장인어른께서 예민하게 반응한 거라 여겼다. 며칠 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10월의 어느 오후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삼촌은 양식장 보수 작업을 마친 후 보트를 타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런데 해안에 가까이 다다랐을 무렵 쿵소리와 함께 보트의 모터가 멈춰버렸다. 팬에 그물 같은 게 잔뜩 엉킨 탓에 삼촌의 친한 동생 고씨가 급히 입수하여 물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삼촌은 보트 위에서 온신경을 곤두세운 채 상황을 지켜봤는데 한참을 지켜봐도 고씨가 물 밖에 나오지 않았다.
걱정스레 주변을 살펴보는 삼촌의 시야에 갯바위가 들어왔고 그날따라 군데군데 솟아있던 붉은 철근들이 평소보다 훨씬 음산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삼촌이 입술을 하려던 그때 고시가 꼬르륵 소리를 내며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아, 놀랬잖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행님, 이거 그물이 아니고 머리카락 같은데요? 그물 아니면 해초 아냐? 이상하네. 앞만 봐도 해초 아닌 것 같은데요? 암튼 싹 다 잘라낼 테니까 저기 니퍼 좀 줘봐요. 그래. 너 혼자서 괜찮겠냐? 매번 있는 일 아닙니까? 금방 처리할게요. 그렇게 도구를 챙겨 물속으로 들어간 고시는 영영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뒤늦게 뛰어들어간 삼촌이 한참 동안 그를 찾아다녔지만 고시는 마치 증발이라도 한 듯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보트는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고 날은 어느새 어둑어둑 저물어가고 있었다. 삼촌은 곧장 어촌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고 근처에 있던 어선한 척이 연락을 받고 와서 고시의 보트를 끌고 갔다. 사라진 고시를 찾기 위해 온 마을 사람들과 경찰, 구조대 등 수많은 사람들이 투입되었지만 태풍이 북상하며 파도가 거세지는 바람에 수색이 중단되고 말았다. 고시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삼촌은 발만 동동 굴렀다. 밤 10시 무렵에는 잠시 비가 그치면서 바람이 제법 잠잠해졌는데 수색 작업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였다. 썰물 때까지 고시를 찾지 못한 채 이대로 태풍이 지나가 버린다면 그의 시신조차 영영수습하지 못할 것이다. 사실 삼촌과 작은 어머니가 처음 제주도에 정착했을 때 도민들의 텃세에 쩔쩔매던 삼촌에게 선뜻 손을 내민 사람이 고시였다. 그는 삼촌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자신의 일처럼 나서서 도와줬고 삼촌 역시 그런 고시를 친동생처럼 여겼다. 통곡을 하다못해 실신해버린 고시의 아내,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고시의 어린 자녀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삼촌은 결국 직접 나서기로 했다. 당시 삼촌이 사용하던 머굴이라는 재래식 산업용 잠수 장비는 조력자 없이 혼자선 사용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삼촌은 스노클과 랜턴, 오리발 등 최소한의 장비만 착용한 채 가족들 몰래 밤바다에 뛰어들었다. 여기는 해안선이 복잡하니 조류에 휩쓸렸다 해도 아직 이 근방에 있을 거야. 삼촌은 태왕나는 기구에 연결된 로프를 붙잡고 수면을 오르내리며 해안 곳곳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태왁이란 부력이 있는 커다란 스티로폼 덩어리로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 해녀나 다이버들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시야가 흐린 데다 비가 다시 쏟아지며 바람이 다시 거세져 버렸고 지금 당장 철수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삼촌은 수색을 멈추지 않았다. 딱 한 군데만 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수심 8m 지점의 랜턴 불빛이 비추는 곳에 희미한 사람 형체가 보였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삼촌은 급히 수면 위쪽으로 올라가 숨을 한 번 가다듬은 후 다시 물 아래로 내려가 랜턴을 비추었다. 그곳에는 아까 보았던 사람 형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삼촌은 그것이 고시의 시신이라 확신하며 가까이 다가갔다. 하지만 강한 조류 탓에 시야가 점점 탁해지며 몸이 밀려나 접근조차 쉽지가 않았다. 삼촌은 전력을 다해 다가갔고 5m, 3m, 그리고 드디어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까지 다가갔다. 저게 뭐야? 몸을 곧게 세운 채로 바닥을 바라보며 물속 한가운데 둥둥 떠있던 그건 키가 보통 성인 남성의 좋기 2배는 되어 보였다. 그리고 그것의 긴 머리카락은 사방으로 뻗쳐서 기분 나쁘게 살랑거리고 있었다. 이를 악물고 힘껏 헤엄쳐도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이 거센 조류 속에서 저 앞에 있는 사람 형체는 꼿꼿하게 서서 지면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이동조차 하지 않았다. 삼촌은 뭔가에 홀린 듯 잠시 넋을 잃고 그 형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찢어질 듯 높은 톤의 음성이 물속에서 나지막히 들려왔다. 그건 분명히 사람이 인위적으로 내는 소리였다. 해녀들의 숨소리를 입으로 흉내내는 듯한 여자의 목소리는 듣기 거북할 정도로 몹시 불쾌했다. 소리를 찾아 사방을 둘러본 후
다시 고개를 돌린 순간 삼촌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동도 없던 사람의 형체가 몸을 서서히 움직이며 삼촌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것은 빛바랜 색동저고리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사방으로 뻗친 기다란 머리카락에 가려 얼굴은 보이지가 않았다. 그것은 고개를 좌우로 까딱까딱거리며 기이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물살에 의해 자연스레 움직이는 것으로 보기엔 자세가 상당히 비정상적이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등골이 오싹해진 삼촌은 서둘러 수면을 향해 올라갔다. 그때 귀 바로 옆에서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렸고 깜짝 놀란 삼촌이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괴형체가 있었던 아래쪽 역시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심코 고개를 든 순간 그것이 삼촌의 코앞에 서 있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물살에 휘날리며 삼촌의 얼굴을 마구 때렸고 전방의 시야를 다 가릴 정도로 커다란 얼굴이 갑자기 나타나자 삼촌은 자신도 모르게 냅다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그와 동시에 몸속에 남아있던 공기가 모두 빠져나가 버렸고 삼촌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키고 말았다. 다량의 바닷물이 순식간에 삼촌의 폐와 식도로 들이쳤고 가슴에 엄청난 통증을 느낀 삼촌은 급히 수면을 향해 헤엄쳐 올라갔다. 그런데 그 순간 한쪽 다리가 갑자기 꿈쩍도 하지 않았다. 불빛을 비춰 확인하려 했지만 랜턴은 2번 깜빡거리더니 휙 나가버렸다. 삼촌이 새카만 물 아래로 손을 뻗어 다리 쪽을 더듬거렸고 손끝에 날카로운 손톱과 크고 기다란 손가락들이 만져졌다. 누군가의 손이 삼촌의 왼쪽 오리발을 강하게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다. 삼촌은 마구 발버둥을 치며 오리발을 벗어던진 후 사력을 다해 위쪽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밖의 상황은 더더욱이 암담했다. 로프는 이미 놓친 지 오래고 태왁을 찾기는커녕 어느 쪽이 육지인지 구분조차 할 수가 없었다. 달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비바람과 함께 강한 파도가 끊임없이 삼촌을 덮쳐와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구명장비 하나도 없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밤바다 한가운데 둥둥 떠있는 건 자살행위와 다름이 없었다. 삼촌은 또다시 발목이 붙잡혀 물속으로 끌려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작정 앞으로 헤엄치기 시작했다. 패닉 상태에 빠진 삼촌은 참을 수 없는 공포를 견디지 못해 그저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다. 거친 숨을 쉴 때마다 머리 위로 끊임없이 덮쳐오는 파도 때문에 공기를 마시는 건지 바닷물을 마시는 건지 공간조차 할 수가 없었다.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며 힘이 다 빠진 삼촌의 정신이 흐려지던 찰나 무언가 단단한 게 머리에 쿵하고 세게 부딪혔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든 삼촌은 손에 닿은 물체를 붙잡고 필사적으로 위로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머리에 부딪힌 그것은 커다란 암초였다. 온몸이 암초에 찍히고 긁혀 피가 흘러내렸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부사일생으로 간신히 물 밖으로 올라온 삼촌은 잠시 숨을 고르며 저 멀리 보이는 마을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았다. 머리와 몸에서는 끊임없이 피가 흘러내렸고 그제야 정신이 들며 고통이 밀려왔다. 상처가 꽤 심각해서 서둘러 지혈을 해야 했지만 머리에 흐르는 피에 빗물이 섞인 채 얼굴을 뒤덮어버려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다. 삼촌은 랜턴을 집어들었다. 제발 좀 켜줘라. 그렇게 랜턴 뒷부분을 몇 번 치자 탁 하고 불이 들어왔고 불빛을 비춰 주변을 둘러본 삼촌은 정신이 아찔해졌다. 주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철근들이 모두 붉은 색이었기 때문이다. 오래전 신방이 그 누구도 얼씬조차 하지 말라며 신신당부했던 그곳에 삼촌이 위태롭게 몸을 기대고 있었다. 조금 전 물속에서 겪었던 악몽 같은 일을 떠올리며 좌절해버린 삼촌은 고민 끝에 갯바위를 벗어나 육지로 가기로 했다. 육지까지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만조 때 수심이 제법 깊은 데다 비바람이 거세져 파도가 꽤 높아진 상태였다. 이미 탈진한 상태로 만신창이가 된 몸이 이 성난 파도를 뚫고 무사히 육지에 닿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파도에 휩쓸리거나
물속에서 봤던 그것이 또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 삼촌은 자리에서 일어나 랜턴으로 주변을 비춰보았다. 그런데 저게 뭐야? 대략 5m 남짓 떨어진 수면 위쪽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머리가 솟아있던 것이다. 좋게 수십 명은 되어 보이는 남녀가 빼곡히 모여서 삼촌을 등지고 물 위쪽으로 머리만 빼꼼 내밀고 있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기이한 광경에 삼촌은 두 눈을 비비며 그것들을 다시 한번 똑바로 쳐다봤다. 그것들은 출렁이는 파도 속에서 꿈쩍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중 바짝 깎은 머리에 커다란 귓불을 가진 남자의 뒤통수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임마, 니 거기서 뭐하노? 행님 왔다 당장 나온나. 그건 바로 삼촌이 애타게 찾고 있던 곳이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고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어디선가 기이한 소리가 파도를 뚫고 나지막하게 들려왔다. 아까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소름 끼치는 그 소리에 삼촌은 반사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랜턴을 비췄다. 그리고 그곳은 누군가 갯바위 뒤쪽에서 고개만 내밀고 삼촌을 노려보고 있었다. 상반신만으로도 일반 성인의 키를 훌쩍 넘기는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린 채 퉁퉁 불어 있었다. 이마 곳곳에는 붉은 점들이 찍혀져 있었고 비정상적으로 넓은 미간에 가로로 길게 찢어진 눈은 움푹 패여져 광대뼈 바로 위쪽에 붙어 있었다. 끝이 보이지 않게 늘어진 덥수룩하고 퍼석한 머리카락은 흡사 들짐승의 갈기처럼 보여서 더욱더 공포스러웠다. 그것은 살기가 가득한 시뻘건 두 눈을 부릅뜨고 삼촌을 노려보고 있었다. 시선이 아래로 내려간 곳에는 온통 피로 얼룩긴 오방색 저고리가 보였다. 역시 그건 삼촌이 아까 물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것이었다. 삼촌의 손끝에 느껴졌던 기다란 손가락 끝에는 새까만 손톱들이 제멋대로 솟아나 있었다. 공포에 질려 그대로 얼어붙은 삼촌은 그저 그것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그것이 바로 삼촌을 덮칠 것만 같았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그것은 조금의 미동도 없이 삼촌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요란한 파도 소리와 빗소리가 잠깐 멈춘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심장은 터질 듯 요동을 쳐댔고 피를 가득 머금은 슈트에서는 아련한 온기와 함께 비릿한 피비린내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다. 이렇게 된 거 이제 죽기 살기라고 생각한 삼촌은 마음속으로 셋을 센 뒤에 곧장 물로 뛰어들어 전력을 다해 육지까지 헤엄쳐가기로 했다. 여기서 100m 정도만 헤엄치면 발이 땅에 닿는 수심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자칫 조류를 잘못 만나면 순식간에 먼바다로 밀려나 그대로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 모든 건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하나, 둘. 방금 전까지 삼촌의 눈앞에 있던 그것이 순간 자취를 감춰버렸다. 삼촌이 육지까지의 거리를 재느라 순간적으로 그것에게서 시선을 떼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불쾌한 숨소리와 함께 얼음같이 차가운 냉기가 삼촌의 볼을 스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악취가 풍겨져왔다. 온몸에 털이 쭈뼛 선 채 그대로 굳어버린 삼촌은 눈만 겨우 움직여 곁눈질로 그걸 살짝 쳐다보았다. 차마 랜턴으로 그걸 비출 엄두가 나지 않았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삼촌은 물속으로 몸을 날렸다. 짠 바닷물이 상처에 닿아 칼에 찔리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지만 아픔을 느낄 여유 따윈 없었다. 삼촌은 죽으림을 다해 육지로 헤엄쳐갔다. 몸이 조금 앞으로 나아간다 싶다가도 금세 힘이 빠지며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눈에는 핏물이 들어차서 이내 시야가 흐려졌다. 삼촌은 오랜 경험과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처음 출발했던 방향을 애써 기억해내며 앞으로 계속 나아갔다. 팔다리의 감각은 이미 사라져버렸고 엉뚱한 곳으로 밀려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불안한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바로 그때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정신이 혼미해지던 그때 삼촌의 손가락에 무언가 감기는 느낌이 들었다. 억세고 기분 나쁜 촉감은 그것의 머리카락 같았다. 놈이 여기까지 날 쫓아왔구나 하고 생각한 삼촌은 결국 모든 걸 체념해버렸고
아무 감각이 없는 몸으로 바닷물만 꾸역꾸역 삼키며 의식을 잃어갔다. 아득한 시간이 지나고 삼촌은 자신의 몸이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이대로 놈에게 잡혀가는 건가 싶어 마구 저항을 하자 누군가 주먹으로 삼촌의 얼굴을 내리쳤고 삼촌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여기가 어딥니까? 곧이어 삼촌은 자신의 두 발이 땅에 닿아 있다는 걸 알았다. 몇 번이고 눈을 비벼 주변을 둘러보니 마을 주민 3명이서 삼촌을 부축하며 해변가로 이동하고 있었다. 야이 미친 놈이 자스가 이 뒤질라고 환장했나? 버뜩 다리에 힘줘라. 귀에 익은 목소리의 주인공은 작업반장 윤씨 아저씨였다. 늦은 시간까지 해변을 수색하던 몇몇의 주민들이 저 멀리서 허우적거리고 있던 삼촌을 기적처럼 발견했고 모두 그가 사라진 곳이인 줄 알고 바다에 뛰어든 것이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기적적을 살아난 삼촌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급히 수혈과 봉합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삼촌의 열 손가락은 거의 대부분 골절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작은 어머니께서 당장 이혼하자며 펄펄 뛰셨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삼촌은 퇴원한 그날부터 끔찍한 악몽에 시달려야만 했다. 꿈을 꾸면 쾌청한 하늘 아래 잔잔하고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고 바다의 한가운데에는 고시가 둥둥 더 있다. 삼촌이 그에게 점점 다가갈수록 고시의 표정은 일그러지고 그와 동시에 주변엔 짙은 어둠이 깔린다. 고시는 몹시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삼촌을 응시하다가 입을 댄다. 어느새 눈앞에 나타난 그것은 살기 가득한 시뻘건 눈을 뜨고 커다란 입을 쫙 벌리며 삼촌의 코앞까지 다가와 활짝 웃는다. 그리고 그 입속에는 푸석한 머리카락들과 검붉은 피가 가득하다. 삼촌은 물속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고 어두운 심해로 끝없이 끌려 들어가며 잠에서 깨어난다. 그 일로 삼촌은 한평생을 같이 했던 바다를 등지고 잠수사 일을 그만두었다. 파도 소리만 들려와도 그날의 그 기억 때문에 다리가 후들거리고 바닷가 근처만 가도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환청에 시달리던 삼촌은 아주 오랫동안 악몽에 시달려야만 했다. 자신이 고시를 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과 함께 그것의 끔찍한 잔상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사그라들지 않았다. 결국 삼촌은 가족들과 함께 제주를 떠나 고향인 대구로 이주했고 작은 어머니와 함께 종교 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그 트라우마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다. 환갑이 훌쩍 넘으신 삼촌은 두 아들이 결혼하여 독립하자 작은 어머니와 함께 제주의 그 마을로 돌아갔다. 어릴 때 삼촌 댁에서 여름방학을 보내고 했던 나는 무척이나 잔잔하고 아름다웠던 그 마을의 해안 절경을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다. 몇 년 전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삼촌을 뵙기 위해 그 마을을 찾아갔는데 그곳은 관광개발로 인해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변해 있었다. 그리고 갯바위 쪽은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였는데 마을 선착장이 부두로 확장이 되면서 방파제에 완전히 가로막혀 버렸다.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웠고 그 일 역시 까마득한 옛일이 되어버렸지만 가끔은 궁금할 때가 있다. 30여 년 전 삼촌이 마주했던 그 존재는 아직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또 다른 희생양을 기다리고 있을까?